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국정감사 이틀째인 국회는 다양한 정쟁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야당이 피켓을 내걸고 여당 의원들이 참석을 거부한 상임위원회도 있고 여야가 제각각 피켓을 준비해와서 각자 걸어놓고 국감은 예정대로 진행해 나름의 협치를 실천한 상임위원회도 있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도 대장동 수사 속보, 정치권 소식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기령 앵커가 오늘 주요 소식들을 간추려 드립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의 가족회사가 경기 양평에서 진행한 부동산 개발 사업에 인허가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최 씨는 또 법원의 보석 허가 조건을 위반한 채 주거지를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임금 왕자에 이어 위장당원 발언을 두고 당내 성토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대선 경선 3차 슈퍼위크를 앞둔 민주당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한 이낙연 전 대표의 대장동 의혹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 연루자들에 대해 경찰이 출국 금지에 이어 계좌 추적에 착수했습니다. 검찰도 자금 흐름과 로비 정황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남북통신 연락선이 어제 복원되면서 정부가 당국 간 대화 재개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화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검찰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이 유동규 전 청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구속하면서 영장에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고 공사에는 수천억의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구치소에서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에도 유 전 대행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유 전 대행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 등입니다. 먼저 뇌물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유 전 대행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게서 개발이익의 25%를 받기로 하고 이 가운데 5억 원을 먼저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개발이익을 화천대유 측에 몰아주고 공사 등의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는 이 과정에서 유 전 대행 윗선에 승인이나 묵인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비롯한 성남시 고위 관계자 등 결제 라인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 100% 출자로 설립된 만큼 유 전 대행이 독단적으로 주요 결정을 내리긴 어려웠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2015년 1월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한 대장동 사업 관련 출자 승인 검토 보고 문건에 직접 결재한 정황도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우선 녹취 파일 등을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와 유 전 대행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며 관련 진술을 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검찰이 성남시청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 추가 강제 수사에 나서는 시기가 윗선 수사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배임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의성 여부가 중요한 만큼 이 지사가 공사 측에 피해가 갈 거란 사실을 인식했다는 구체적 물증이나 진술이 나오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칼끝이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전 기자로 향하면서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논란이 됐던 화천대유의 호화 자문단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수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유 전 대행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특혜를 준 대가로 김 씨로부터 우선 5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돈을 준 사람에 대한 조사 없이 받은 사람이 구속된 상황이라 김 씨를 상대로 돈을 건넨 과정 전반을 둘러싼 조사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화천대유의 회계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감사로 이름을 올린 김모 씨 등을 우선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먼저 김만배 씨 소환을 통해 이미 확인된 5억 원을 포함해서 유동규 전 대행에게
대장동 개발 이익의 25%나 700억 원을 주기로 했다는 약정설 규명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김 씨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고 유 전 대행 측은 농담이었다는 입장입니다. 700억은 오히려 저희가 김만배 씨와 대화하면서 뭐 줄 수 있냐 농담처럼 얘기하고 실제로 뭐 약속도 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 김 씨가 정관계 로비를 위해 350억 원을 뿌렸다는 의혹과 퇴직한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준 50억 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인척회사에 건넨 100억 원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도 핵심 조사 대상입니다. 소환 조사가 임박해지자 김 씨는 검찰 특수통 출신의 거물급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호화 자문단에 이름을 올렸던 김기동, 이동열 전 검사장이 변호인으로 선임됐고 강찬우 전 검사장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은 화천대유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유 전 대행과 김 씨 사이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한 정영학 회계사를 지난 3일에 이어 다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유 전 대행과 유원홀딩스를 동업하고 돈 거래도 드러난 정모 변호사는 예정된 검찰 조사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검찰이 유동규, 김만배 두 사람의 거래 내역을 우선 확실하게 확인한 뒤에 수사 범위를 넓히겠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이 때문에 김만배 씨 소환 시점이 다소 미뤄질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됩니다. YTN 우철입니다. 국정감사 두째 날도 여야 충돌이 이어지면서 상임위원회가 줄줄이 파행을 빚었습니다. 여야는 대장동 개발과 고발 사주 의혹,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 의혹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감사 둘째 날에도 시작부터 첫날과 똑 닮은 풍경이 되풀이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자리마다 내건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특검 손팻말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면서 쟁점 상임위는 물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국방위원회를 비롯해 6개 상임위원회가 정회와 지연을 반복했습니다. 급기야 민주당 역시 윤석열 전 총장과 곽상도 의원이 적힌 손팻말로 맞불 피켓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정회를 하고 협의 시간을 드리면서 가까스로 열린 회의에서도 여야는 전국을 강타한 대장동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한치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의혹의 몸통을 이재명 지사로 지목하며 수사를 촉구하자 어느 국민이 유동규 씨가 이 사건의 몸통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거는 속아웃을 일입니다. 윤석열 총장 수사하듯이 그렇게 현미경 수사를 하는 속도로 당연히 이재명 지사도 수사를 해야. 민주당은 본질은 법조 카르텔이라 일축하며 윤석열 전 총장 당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의 진실은 어디로 실종됐느냐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 검찰권 농단의 수준이 입법, 행정, 사법, 이 대한민국 헌법 이 3권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 세 개의 모든 권한을 다 지배하는 검찰권 농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아가 민주당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누나가 사들인 연희동 주택거래 과정을 파헤쳐야 한다며 윤 전 총장을 정조준하자 국민의힘은 대선주자 공격이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10곳의 매물을 내놨다고 했는데 이 거래가 이루어진 그 공인중개사로부터 바로 옆에 떨어진 공인중개사도 매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3일 만에 매수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 당 특정 후보를 덮어씌우고 흠집 내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정권 교체가 되기는 될 모양입니다. 보니까. 곽상도 의원의 사퇴 선언에도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여전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사기간을 25일 앞당기고 50억 원이나 받는 건 사기극이라며 대가성 의혹을 추가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의심스럽다면 특검부터 받으라며 맞섰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만큼 유력 대선 주자를 둘러싼 국감장 내 대리전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김만배 전 기자의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 예전 기획본부장이죠. 구속됐습니다. 다른 관련된 인물보다도 이 사람이 먼저 검찰 수사 선상에 놓이게 된 건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화천대유 대장동을 둘러싼 의혹 자체가 민과 관이 합동해서 개발한 토지 개발과 관련된 의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과 관을 연결시키는 고리에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구속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연 성남시에서 이 개발을 토지 개발을 민간업체 쪽으로 당시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주관했던 이 화천대유 쪽을 선점하게 된 과정에 있어서 혹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설령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처럼 어찌 보면 화천대유가 예상을 초월하는 모두가 놀랄 만큼의 많은 그 수익을 거두게 된 배경에 혹시라도 당시 사업 계획 자체가 애초에 그런 문제점을 안고 출발한 것인지를 결국에는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이 가장 초반에 관여를 했고, 말씀드렸다시피 민과 관 양쪽을 묶는 연결고리였기 때문에 유동규 지금 기획본부장이 처음 시작으로, 수사의 시작으로 그렇게 지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유동규 본부장의 윗선, 그다음에 유동규 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실무진, 그다음에 바깥에 있는 이제 세력들, 이 연결된 것들의 이제 한 고리 가운데에 있으니까. 그런데 뭐 설계의 대가로 수억 원을 받고 대장동 개발 이익에 예를 들면 뭐 25% 정도 되는 700억 원을 또 나중에 받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는데 유 전 본부장의 입장은 그거는 놓고서 이런저런 농담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글쎄 이게 장소가 노래방이라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고 실제로 무슨 서류 같은 걸로는 그런 자리 같은 것들이 아니었다. 근데 그것을 녹취를 해놓고 이렇게 풀어서 보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몇 가지 이제 전제 조건들을 좀 따져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일단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대장동 개발 수익이 처음에 사업 계획을 세울 때보다 훨씬 많이 수익을 얻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성남시에서 특히 이재명 현재 이제 여권의 예비 후보가 계획했을 때 그 금액보다도 그 2배 가량이 넘는 그런 액수의 수익을 거뒀는데, 그러면 저 얘기, 개발 수익이 20%, 25%가량을 준다는 얘기가 그것까지 예상을 하고 지금과 같은 상황을 예상하고 나온 얘기냐, 아니면 이 부분이 좀 간과되는 경향이 있는데, 애초에 지금처럼 그렇게 많은 수익을 거두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토지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게 예상된, 사업 계획에 예상된 범위 내에서만 제대로 진행이 돼도 상당히 큰 수익을 올리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뭐 특혜 의혹을 떠났어도 어쨌든 그 사업이 성공한다라고 한다면 그 수익이 25%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가려지지 않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대가라는 걸 놓고 본다라면 70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가야 할 만큼의 정말 커다란 일을 해준 것이냐를 첫 번째로 따져봐야 될 거고,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거둘 수 있는 수익을 거두게 해준 것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크게 나온 수익의 대가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액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액수와 관련된 금액이 이게 어쨌든 2018년부터 직접적으로 수익 배당이 시작됐고, 지난해 말에도 수익을 배당을 했고, 올해도 이제 배당이 예정이 돼 있고, 또 유동규 지금 기획본부장은 공직을 지난해 말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대장동 관련된 논란이 세상에 공개돼서 떠들썩하게 되리라고 전혀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럼 700억 원을 실제로 약속했는데 아직까지도 건네간 돈이 없었다라면 그것도 지금 과연 이게 맞는 얘기인가,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뭐 검찰이 또 명명백백하게 이제 밝히내겠지만은 근데 그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는데, 근데 이 말씀하신 유동규 전 본부장이 공직을 그만두면서 나가서 유원홀딩스라고 이제 회사를 차렸습니다. 근데 이 회사를 놓고도 그 노래방에서 오고 간 얘기가 회사를 차려놓고 폐업 정리하면 돼. 그건 결국은 돈 세탁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근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단순하게 그 자리에 술자리에서 농담처럼 나온 얘기인지 정말 구체적인 계획인지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그 700억 원이라는 돈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인지를 먼저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뭐 의아한 부분이 설령 그렇게 실질적으로 계획을 정말로 세웠다고 할지라도 왜 아직까지도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직접적으로 구속이 된 사유에는 8억 원 가량이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5억 원 가량은 4억 원 가량은
화천대유 그 대주주로부터 받은 그리고 거고. 두 번째는 위례신도시 사업자로부터 받은 건데 특히 이제 본인은 그 4억 원 가량 같은 경우는 대여 빌린 돈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700억 원을 당시에 약정을 그렇게 해놓고 더군다나 초기에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 계획을 세웠다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 그러면 그 8억 원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만 사실은 8억 원이 없어서 700억 원이 받아야 될 사람이 8억 원을 누구에게 빌리고 있는 상황이었을까? 그것도 약간 좀 의아하긴 합니다. 예. 어쨌거나 이 검찰 수사에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결국 유동규라고 하는 사람의 윗선으로 올라가면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배임죄가 확실하면 배임죄에 있어서 책임이 있는데 책임이 어디까지냐. 실제로는 공범으로도 볼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배임죄의 공범이 되려면 결국 자금의 흐름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금. 왜냐하면 상대방에게만 어떤 이익을 줬다라는 게 물론 법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이제 손해를 본 쪽은 성남시라고 지금 검찰의 어떤 혐의로 보면 그렇죠. 성남시가 될 것이고 그럼 이익을 본 쪽은 화천대유 쪽이라고 볼 것인데 그럼 상식적으로 봤었을 때 화천대유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아까 이제 얘기가 나온 것처럼 700억 원이 됐든 혹은 그보다 적거나 조금이라도 많은 금액이 됐든지 간에 그 자금이 실제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흘러가거나 아니면 흘러가려고 했던 정황들이 분명하고 그런 게 증거들이 나오고 그게 또 이재명 당시 시장과도 연결이 돼 있어야 배임죄의 공범까지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소환될 인물로 김만배 씨를 이제 지목을 하는 건데 이제 이 사람은 소환되면 어떤 것들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게 될까요? 일단 왜 이렇게 이 사건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지를 꼭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 이 사업에 관계된 사람들 뭐 김만배 대주주라든가 아니면 다른 변호사나 회계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미 2009년, 2008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을 해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영역에서는 이 일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데 거기에 나중에 사실 성남시의 이재명 당시 시장이 개입을 한 셈이거든요. 2013년부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그 이전에는 수면에 감춰져 있었던 것들이 있었고 그것과 이제 이재명 시장이 관련되는지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미 2009년도부터 이루어졌던 안에서 뭔가 혹시 불법적인 건 없었냐. 그리고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왜 그렇게 많은 정말 초호화 대한민국에서 저는 뭐 대기업 법률을 잡는다도 이런 고문단을 본 적이 없고 게다가 전부 검찰의 뭐 특수통이라든가 검사장급으로 일색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관련자를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던 당사자와 그걸 변호를 했던 당사자들이 같은 회사에 고문을 들어가 있는 정말 일반인의 입장에서 봐서는 신기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기 때문에 왜 그런 일들을 벌였느냐 그게 혹시나 정관계의 로비 같은 것으로 쓰인 건 없는지 아니면 정말로 어떤 불법적인 것들을 막으려고 한 것인지 혹은 막은 것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동규라고 하는 인물은 그 윗선이 누구냐가 문제고 김만배라고 하는 인물은 도대체 누구한테 로비를 하고 다녔느냐라고 하는 걸 밝혀내는 게 문제인데 이게 제대로 밝혀질까요? 그런 부분들은 쉽지는 않죠. 근데 첫 번째로 이제 그 실마리를 풀어야 될 부분이 일단 지금 김만배 씨가 당시 화천대유로부터 최근에 한 470억 원 가량을 본인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상당 부분은 현금으로 찾아서 그걸 사용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현금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그 액수가 높죠. 부피가 크고 어떻게든지 그 흐름이 남아있을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좀 실마리를 풀어가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검찰 수사 본격화되면서 계속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 접대 의혹 관련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김 전 회장이 관련 의혹을 폭로한 이후 1년 만인데요.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옥중 입장문을 통해 검사 출신인 이모 변호사와 지난 2019년 서울의 한 룸살롱에서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죠. 이후 법무부는 감찰에 들어갔고 서울 남부지검도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해서 추가 의혹이 제기된 사건 다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면서도 접대를 받은 검사 3명 가운데 남모 검사 1명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접대받은 금액이 김영란법의 처벌 기준인 100만 원에서 4만 원가량 모자란다며 기소하지 않고 내부 징계에 그쳤는데요. 이에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검사들은 자기들은 이렇게 친한 변호사하고 어울리면서 이렇게 100몇만 원씩 얻어먹는 거 자체가 전혀 죄의식이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동료 검사가 만약에 똑같이 이런 일이 처해진다 하더라도 전혀 기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서로 봐주기 수사로. 액수도 적당히 맞춰서 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심지어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 모두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문제제기 되자마자 그 유사한 시기에 그 즉시에 전체적으로 핸드폰을 없앴고 최소한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라도 해봤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연기에 연기를 거듭한 끝에 오늘 열린 첫 재판에는 이 변호사와 나 검사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법정에 나왔습니다. 피고인들은 당시 술자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접대의 성격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김 전 회장의 변호인 측은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검찰이 1년 동안 시간만 끌었다며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들의 거짓말에 진저리가 난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지만 징계를 앞둔 임모 검사는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에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입니다. 임 검사는 고발장의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 밑에서 일하며 실명 판결문 관련 혐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임 검사는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밑에서 일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술 접대 의혹에 연루된 검사들이 모두 윤석열 사단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분들 한동훈 밑으로 해서 다 윤석열 사단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영의가 뭡니까? 아니 그러면은 뭐 어느 기관?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아니 이게 뭐? 자 그러면 이분들에서 다 윤석열 라인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동훈, 그 밑에 다 있었고. 윤 전 총장은 당시 검사 술 접대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오늘의 입장인 줄로 알겠습니다. 지금은 남부지검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시민단체는 검사들이 술 접대를 받았다는 것 자체로도 충격적이고 규탄할 일이지만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령입니다. 최 회장님 거주지가 맞을까요? 네네. 맞아요. 여기 계신 것 같은데? 우리 회장님, 저희 회장님 여기. 여기서 살아요. 왜요? 근데 어제도 여기 있었잖아요. 거짓말로 해요. 거짓말도 다 우리 옆에서 농사 짓고 다 내가 여기 40년 산 사람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난 7월 23억 원 가량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 측이 건강 문제 등을 들어 요청한 보석을 받아들이면서 다만 주거지를 벗어나선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보석 적절성 논란 속에 풀려난 최 씨가 거주지를 벗어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취재진이 최 씨 주거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주소지에는 단독주택, 바로 옆에는 최 씨 일가가 운영하는 걸로 알려진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회장님으로 불리는 최 씨가 이 주소에 실제 살고 있는지 물었더니 얘기가 서로 다릅니다. 여기 지금 주거하시는 주인분 안 계십니까? 저희 회장님. 예. 여기 요양원 출근하셨죠? 여기 요양원에 계세요? 네네. 매일 출근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계속 거주하셨어요? 그러네요. 왔다 갔다 하세요. 거기는 이제 여기 직원 계신 분이 교통을 살고 계시거든요. 직원 스토커를 쓰고 있어서.
최 회장님 거주지가 맞을까요? 네네. 아, 맞아요. 여기 계신 것 같은데? 병원에서 나오던 최 씨에게 취재진이 직접 묻자 거주지 이탈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합니다. 여기서 살아요. 왜요? 아, 근데 어제도 여기 있었잖아요. 그건 내가 잘 모르겠고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고. 최 씨는 이처럼 계속 부인하더니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아들 집을 다녀간 사실을 밝힙니다. 그러면 혹시 보석 이후에는 쭉 여기 사셨던 거예요? 아니 내 얘기했잖아. 근데 며칠만 몸이 거기 갔다 와가지고 계속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계속 보형으로 다니는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기 그러니까 낮에만 왔다가 저녁에는 그거 해서 우리 아들하고 저기 저 아들하고 거기서 좀 있었거든요. 이틀인가 사흘 있었지 아마. 사흘 있나? 그랬을 거예요. 아드님 집에 잠깐 계셨다가 다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었죠. 법원의 사전 허가도 없이 거주지를 벗어난 최 씨. 때문에 법조계에선 최 씨가 결국 법원 명령을 어긴 게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형사소송법 102조에 따라서 법원이 정한 조건에 위반이 있으면 그 보석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그 요건에는 해당한다. 다만 그 요건에서 변경할지 취소할지는 법원의 판단의 영역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최 씨의 보석 허가를 직권 취소하고 다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거는 재판사항이라서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재판사항이지 않습니까? 재판 보석 취소 여부가요. 그리고 사실관계가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검사가 취소 청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판단을 하게 할 것 같은데. 최 씨 일가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수사에 더해 법원 명령을 위반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비판 여론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재환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가족 회사가 경기도 양평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미 사업 시한을 넘겼는데도 아무 조치 없이 개발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는데 당사자들은 특혜는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를 한 양시창 기자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의혹 설명을 좀 듣기에 앞서서 이 윤 전 총장 처가의 가족 회사라는 게 어떤 회사인지부터 설명을 한번 좀 들어보죠. 네, 말씀대로 윤 전 총장 처가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제가 회사 법인 등기를 보니까 장모인 최모 씨가 2005년부터 쭉 대표이사를 맡다가 지난 2014년부터 아들인 김모 씨, 그러니까 윤 전 총장 부인인 김건희 씨의 오빠가 되겠습니다. 이 김 씨가 현재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족들이 지분 100%를 가진 회사입니다. 김건희 씨도 이 개명을 전후해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이사와 사내이사를 맡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 목적을 보니까 건축업, 토목업, 또 주택 건설 사업부터 최근 최 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노인 요양시설 운영까지 20개 업종이나 나와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이 회사가 10년 전인 2011년 8월에 경기도 양평 공흥리 일대에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합니다. 최 씨와 회사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땅 2만 2천여 제곱미터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양평군에 신청을 하고요. 앞서 인근에 이제 임대주택을 만들려던 LH의 계획은 양평군의 반대로 무산된 반면 이 사업 신청은 받아들이면서 사업이 시작됩니다. 당시 최 씨가 소유하고 있던 땅 지목이 즉 농지인데 이 농사를 지은 흔적이 없어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점 뉴이처에서도 보도했었는데요. 또 사업 승인이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됐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당시 취재에 응한 공인중개사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당시에 양평군은 하우스 인프라 처리 맥락이 그렇더라고 하나가 쉽지가 않아서 시기였는데 뭐 말 그대로 소문도 없었어요. 크게 소문도 없었는데 갑자기 분양생이 났다고. 윤 전 총장 처가 가족 회사에 대한 이제 설명이었고요. 그러면 어떤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느냐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양평군이 아파트 개발 사업을 이제 그대로 이제 허가를 해주면서 특혜를 줬다라고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어떤 특혜라는 겁니까? 네, 양평군 공리 일대는 윤 전 총장 처가 가족회사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을 주도해서 현재는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예. 5개 동 350세대 규모인데요. 감사 보고서로 확인된 분양 수입이 한 8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 기간입니다. 양평군이 인가한 사업 기간은 2012년 11월부터 2년, 그러니까 2014년 11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준공은 그로부터 1년 8개월이 지난 2016년 7월이거든요. 예. 지자체에서 허가한 기간 안에 준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사업 기간을 미리 연장해야 하는데 최 씨 회사도 또 양평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년 8개월 동안 인가받지 않은 상태로 공사가 진행이 된 셈입니다. 그러네요. 예. 석연치 않은 점은 그 이후에도 발생을 합니다. 이 공사 준공 한 달 전인 2016년 6월 양평군이 뒤늦게 시한을 연장해 준 겁니다. 그것도 준공에 맞춰서 기간 2년을 연장해서 고시했습니다.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양평군은 이 최 씨 회사가 인가 기간을 넘겨서 공사한 점, 또 뒤늦게 문제를 발견하고 기간을 소급 적용해서 연장한 점 등은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행정상의 실수였을 뿐 특혜는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이미 건축물은 다 완공이 돼 있고 그런 행정적인 이제 절차상의 미스는 있었지만 그게 뭐 뉴스에서 얘기하는 뭐 특혜냐 뭐냐 그런 거는 전혀 저희는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뭐 행정상의 미스였지 그거를 뭐 누굴 위해서 뭐 그렇게 억지로 해줬다 뭐 이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네, 뭐 깜박하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조치를 다 했다라고 하는 건데 실수는 아니면 실수였다 이제 이런 얘기 같군요. 근데 이게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한 언론사에 보도가 나간 뒤에 오늘 국토위와 행안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윤 전 총장 장모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를 한 건데요. 예.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당시 양평 군수가 현재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고 현재 윤석열 후보 캠프에 있다면서 연관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공공지구 도시개발할 때 장모 최은순 씨가 있고 김성교 지금 현재 의원이 그 당시에 군수예요. 그 윤석열 씨가 그 당시에 2013년 4월부터 14년 1월까지가 여주지청장, 그러니까 양평 이천 여주를 관할하는 지청장이었고 김건희 씨, 윤석열 씨 부인이 그 회사의 임원이었어요. 이거 공공지구 도시개발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네, 김성교 의원과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요. 김 의원은 군수로 재직 당시에 윤 전 총장도 잘 몰랐고 또 해당 시행사가 무슨 회사인지 윤 전 총장과 관련이 있는지도 전혀 몰랐다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시행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제가 네. 만나본 적도 없고 두 번째는 뭐 제3자로부터의 뭐 이런 그 청탁이나 이런 거 받은 일도 없고 저는 저 윤석열 저 지청장 장모인지 뭔지도 전혀 모르고 그냥 그 허가권자니까 긍정의 행정 처리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네, 논란이 불거지자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 측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 전 총장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인가 만료 기간인 2014년 11월경은 윤 후보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좌천돼서 대구 고검에 근무하던 때라면서 당시 양평 군수 김성교에게 아파트 개발 관련 사항을 알아보라거나 부탁한 사실 역시 전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에 대해 처음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뭐 몰랐다, 행정 실수였다라고 하지만 상당한 이익을 가져간 건 또 분명한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다. 양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이틀째인 오늘도 남북통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요구하는 중대 과제에 대해 대화와 협력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며 대화 재개를 강조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통신연락선 재가동 이틀째, 함정간 한라인까지 연결되면서 남북통신선은 완전히 복원됐습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통신선 복원 다음 단계는 당국 간 대화 재개입니다. 연락관끼리의 소통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발판 삼아 다시 구체 사안을 논의할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하여 지난 7월 이미 언급했던 남북 영상회담 체계 구축에 더해 남북 간의 기존 합의 이행 문제, 코로나 협력 등 협의 내용은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북한이 남측의 해결을 요구하는 중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대화 재개가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언급한 중대 과제가 어떤 것인지 단정하거나 예단하기보다는 북한의 태도를 보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가겠다면서도 북한에서 말하는 대화와 협력의 선결 조건이 아닌 남북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함께 풀어갈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남북 관계의 특성상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기준으로 관계를 재단하거나 한쪽의 입장만 관철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소할 수 없는 만큼 남북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들이 관계를 진전시키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이 단계적 비핵화 협상을 제기했잖아요. 북한도 비핵화의 진정성만을 보이면 작은 조치로서 북한이 원하는 선결 조건의 일부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 거죠. 일단 통신선 연결이 당국 간 대화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연락 채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정부는 우선 통신 기능 안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남북 간 체제 경쟁은 의미가 없다며 함께 번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협력과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 전 세계 750만 동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체제 경쟁이나 국력의 비교는 이미 오래전에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함께 번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통일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북이 사이좋게 협력할 수 있다며 한민족 정체성을 가진 재외동포들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남과 북을 넘어 하나의 코리아가 갖는 국제적인 힘, 항구적 평화를 통한 더 큰 번영의 가능성을 동포들께서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하루 전 북한의 통신 연락선 복원에 청와대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은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환영의 답신을 보낸 셈입니다. 특히 남북 협력과 공동 번영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협력 사업 추진 의지를 내보인 점이 눈에 띕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유엔 총회 참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협력의 명분을 언급했습니다. 그와 같은 인도주의적 협력은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삶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북한의 통신선 복원이 선결 조건을 내건 강온 양면 전략의 일부라는 점에서 한반도 정세를 마냥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남은 임기가 길지 않은 문 대통령으로서는 어렵게 관계 복원의 토대가 마련된 만큼 남북 대화 국면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기시다 일본 신임 총리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을 시작으로 정상 외교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첫 여론조사 결과 새 내각에 대한 일본 국민의 기대감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새 내각 출범 이튿날 아침 기시다 신임 일본 총리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해외 정상 가운데 처음입니다.
강고한 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과 중국 등 지역 내 직면한 문제에 대해 두 나라가 긴밀히 연계하기로 했다고 기시다 총리는 밝혔습니다. さらには会談の中で、お互い上文雄と呼び合うことを確認した、そして早期に対面で会談いたしましょう、こうしたことも確認をいたしました。 미국에 이어 호주 모리슨 총리와도 화상회담을 갖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쿼드 동맹국 간의 연계를 강조했습니다. 내각 20명 중 13명이 장관 경험이 없는 인사로 채워지면서 각 부처에서는 분주한 하루가 이어졌습니다. 我が国の健康危機管理を抜本的に強化することというご指示をいただいております。今まで積み重ねてきた仕事をしっかりと形に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의욕적으로 출발했지만 새 내각에 대한 일본 국민의 기대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니치 신문 조사 결과 기시다 내각의 첫 지지율은 49%에 머물러 지난해 스가 내각 출범 직후의 64%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 60% 가까운 응답자는 정치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아소 전 총리의 영향력이 강해졌다는 평가가 기시다 총리의 국정 운영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응답도 60%에 달했습니다. 특히 금품 수수 문제가 불거졌던 아마리 씨를 자민당 간사장에 기용한 데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불안한 첫걸음을 시작한 기시다 내각의 앞날은 오는 31일 총선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가운데 일부를 빼돌려 음식점이나 속도 위반 과태료 등에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윤 의원 측은 공적 업무에 든 비용이라며 악의적인 보도를 멈추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윤미향 의원의 공소장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1억 원을 217차례에 걸쳐 사용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갈비집에서 26만 원을 쓰거나 음식점, 과자점에서 사용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윤 의원 개인의 차량 속도 위반 과태료나 종합소득세 납부 명목으로도 사용됐습니다. 검찰은 이걸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빼돌려 쓴 횡령으로 판단했는데 윤 의원 측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언급된 사례들은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 비용으로서 공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이라며 악의적 보도를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입을 모아 윤미향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후원금 사용 내역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회 차원의 징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시민들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국회는 윤리위원회를 신속하게 소집하고 징계 절차를 논의하길 촉구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제명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고 하태경 의원은 윤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구치소라며 제명 추진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민주당은 전 소속 의원과 관련된 이번 논란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가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TV 토론회가 조금 전에 마무리됐습니다. 국민의힘도 2차 컷오프 전 마지막 토론회가 오늘 밤 예정돼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 김성환 평론가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TV 토론회가 열리니까 이 이슈를 놓고 상당히 이제 뜨거웠을 거로 짐작이 되는데 말이죠. 어땠습니까? 조금 전에 민주당 대선 주자들 TV 토론이 끝났는데요. 예. 제가 본 느낌은 혹시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오징어 게임 봤죠. 오징어 게임의 줄다리기 게임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약한 팀이
마지막 쓰는 방법이 뒤로 넘어지는 것이던데. 그렇죠. 11자로 만들고 뒤로 넘어진다. 아, 예. 그러면은 끌려가지 않는다 이런 거였는데요. 다른 후보들이 거의 뭐 이재명 지사한테 집중적으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공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낙연 전 대표가 특히 이제 이재명 지사를 모두 발언 때부터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예. 이낙연 전 대표는 국민의 분노와 상실감이 민주당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당신은 불안한 후보다. 이런 상황을 끌고 가면서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의무를 제기하기도 했었고요. 또 주도권 토론 때는 대장동의 이슈가 민주당 호재가 아니냐. 지난번에 이제 TV 토론 때 호재라고 이재명 지사가 답변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호재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1분 찬스까지 활용해서 다른 후보들이 이재명 지사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는데 이재명 지사는 한결같았습니다. 답변이. 이건 국민의힘 게이트다. 내가 국민의힘이 민영 개발로 가던 것을 내가 공영으로 끌고 왔고 그리고 민영으로 가면 아무것도 환수할 수 없었던 것인데 내가 그걸 5,500억 원이나 환수를 했던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한 노력, 돌파력 그리고 실행력 같은 것들을 좀 평가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는 이낙연 전 대표는 그런 거 한 번도 해보지 않지 않았느냐. 나는 해봤다. 뭐 이런 식으로 역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오징어 게임 줄다리기 말씀 뭐 잠깐 드렸지만 줄다리기에서 마지막으로 끌려가잖아요. 약한 팀에서. 끌려가니까 끌려갈 때 전술을 뭘 씁니까? 놔버리나요? 네, 줄을 놔버리라고 했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마지막에 주도권 토론 때 뭐라 했냐면은 다른 후보들이 일종의 대장동 의혹을 제기하면서 과거 프레임을 제기했거든요. 이재명 지사는 확 시각을 바꿨어요. 미래에 대해서 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들한테 미래에 대한 질문만 했어요. 계속. 이게 아마 바라보는 청취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달라 보이는 측면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름대로 상황을 어떻게든 막아내고 또 반전을 일으키는 능력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권 내의 지지층은 대장동 의혹에 그렇게 안 흔들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까? 지금 국민의힘하고 프레임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재명 게이트냐, 국민의힘 게이트냐 이렇게 지금 두 게이트라는 측면에서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지지자들, 최소한 민주당 선거인단이 바라볼 때는 이건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지자들이 볼 때는 몸통은 이재명인데 어떻게 깃털은 다 국민의힘이냐 이런 의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자들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둘째로는 경쟁력에 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경쟁력? 이낙연 후보는 끊임없이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불안한 후보다 이런 프레임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나중에 가면 본선에 갔을 때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한 후보가 돼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나를 지지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본선에 내보냈다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느냐. 이거는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길이 된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오히려 좀 이 민주당 지지층들은 이재명 지사에게 좀 더 결집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네, 그럴 수가 있죠.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것이 본선에도 그대로 통할 것인가, 국민 일반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네, 그런 고민을 민주당이 안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계속 대선 본선에 가도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경고인데요. 그래서 이 논란이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까요? 네, 뭐 그 얘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에 연장선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낙연 후보는 계속 불안한 후보다라고 하는 프레임이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선거인단이 바라볼 때는 이낙연 후보가 더 불안한 후보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당의 주류인 이낙연 후보가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가서 정권 교체론을 과연 이길 수 있겠는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될 경우에는 정권 교체가 된다고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사실은 지지자들이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지지자들이 서로 당내에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후보, 우리 조금 좋게 봐주려고 하는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번 그 당내 경선을 지지하거나 아니면은 지지를 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부동층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이 지금 나오는 지지율이나 지금 나오는 어떤 지지세를 가지고 나중에까지 그 본선에까지 그대로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요. 네. 문제는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지사가 정말 뭉칫돈이 이 지사한테 들어갔다고 하는 게 확연하게 드러날 만큼의 정황이 나오지 않는 한 이재명 지사와 관련돼서는 아마 지금 프레임과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화천대유하고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과 관련돼 있는 1호하고 7호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다고 하는데 결국 그 돈도 2019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지사가 이미 성남시장을 떠났던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수사에 대한 문제는 뭐 일단 계속 들어온 대로 속보를 전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정말 커다란 게 잡혀서 어떤 유력한 인사들이 계속 이재명 지사의 측근에서 잡혀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뇌물이 계속 액수가 커지면서 여러 가지가 드러나면 그러면 그때 가서라도 후보를 바꿀 수 있는 문제냐라고 이낙연 후보한테 물으니까 대답은 슬쩍 피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얘기까지 해버리면은 진짜 내부 총질이라는 얘기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어느 당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렵고요. 답변할 만큼의 어떤 무언가가 나온 것도 아닌데 미리 가정하고 답변했다가는 굉장히 당내 반발을 살 수 있어서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이낙연 후보의 어떤 그동안의 태도가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대장동 의혹이 나올 때 그 무렵이 국민의힘의 이른바 이제 고발 사주 의혹 때문에 국민의힘이 굉장히 힘들어할 때였었거든요. 근데 대장동 의혹이 나오면서 오히려 그 시각이 좀 전환됐던 측면이 있는데 그때 의혹 제기를 했을 때 이낙연 후보가 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돕거나 국민의힘하고 싸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싸웠더라면 우리 당 후보라는 인식이 확연하게 더 강해졌을 텐데 그렇게 싸우지 않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더 문제가 있는 후보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지자들은 더 불안한 마음을 느꼈다는 거예요. 캠프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생각했을 때 했었을 텐데 그게 과연 가능했겠느냐 하는 이제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무튼 민주당은 TV 토론 한 번 더 하기로 했던 게 이제 무산됐죠. KBS, MBC, SBS 공동 TV 토론회는 이제 무산됐고 그러면은 9일, 10일 경기, 서울 두 지역 순회 경선만 이제 남은 겁니다. 그죠? 근데 일정상으로. 그 사실은 이렇게 아직 경선이 끝나지 않았는데 누가 더 유리하다, 어떻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쉽지는 않은데요. 오늘은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사실은 판이 좀 굳어진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그동안의 매직 넘버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지만 경기하고 서울 지역 선거인단이 한 60만 명 정도 남았거든요. 그중에서 이재명 지사가 지금의 55% 가까운 지지율로만 보면 한 20만 표 정도만 더 가져가면 그냥 본선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 근데 60만 명 중에서 20만 표를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지지율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지지만 어느 정도 유지만 된다 하더라도 큰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이재명 지사가 바로 본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판이 조금씩 굳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었고 국민의힘으로 가보면 국민의힘도 오늘 토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글쎄요, 뭐 왕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손바닥에 쓴 해프닝이라고 생각한다고 치더라도 당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위장 당원들이 많다고 한 얘기는 상당히 좀 타격을 줄 만한 어떤 발언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다른 경쟁 후보들이 집중적인 공세를 펼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동안에 윤석열 후보가 다른 후보를 압도할 수 있었던 게 다른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자꾸 건드리면 앞서가는 후보를 건드려가지고 끌어내려서 오히려 국민의힘한테 해당 행위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하기 어려웠던 측면도 있고 윤 후보가 그걸 활용한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위장당원이라고 하는 건 윤 후보 스스로가 지금 당을 불신하거나 당원들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던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이 아마 오늘 제일 많이 그 TV 토론 과정에서 공세를 펼칠 부분이 바로 그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물론 뭐 윤 후보가 어떻게 답변을 할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뭐 오해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아마 넘어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이제 손바닥 이제 왕자 이것도 사실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 문제제기 할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윤 후보가 그동안에 보였던 태도대로 돌파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더 화내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개혁을 하자는 사람들이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한다거나 다른 예. 정치인들도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다거나 오히려 더 강하게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거나 윤석열 후보 측에서 상당히 어떤 처리하는 과정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실수가 나오는데 이걸 이제 붙잡아서 어떤 반전의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사실은 홍준표 후보도 막말로는 요새 만만치 않았습니다. 찬스를 못 살릴 수도 있겠어요. 이거는 제가 너무 빙의 돼서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요. 예. 홍준표 후보는 정말 좋은 기회를 저는 스스로 걷어쳤다고 생각해요. 제 살 깎아 먹기를 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잖아요. 그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생각보다 그거에 비해서 많이 따라 올라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그럼 왜 홍준표 후보를 완전하게 신뢰할 수 없는가? 왜 끊임없이 탐색전을 벌이면서 그동안의 정치 경험도 없는 윤석열 후보한테 계속 지지세를 보내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가 생각을 했었어야 한다고 봐요. 네. 그 가장 큰 문제는 이미 패배한 후보라고 하는 인식도 있지만 막말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 느끼는 거거든요. 홍준표 후보 진짜 본선에 내보냈다가 또 막말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비호감도가 올라가서 부동층이나 이런 젊은 층이 외면하면 또 어떻게 되겠는가, 또 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홍준표 후보가 지금 막말을 해버렸어요. 굉장히 심한 막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지율 올라가거나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층 지지자들의 지지율을 상당 부분 깎아먹는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의힘은 아직도 좀 남았기 때문에 일정이 이럴 때 3등이나 4등 후보가 뭔가 이렇게 확 밀고 올라오면 모양새가 상당히 뜨거워지면서 재밌을 텐데 3등은 대충 얘기가 됩니다만 4등이 누가 될 건가는 이번에 4명 컷오프가 있으니까 아직 4등이 논란이 올라오면서 있더라고요. 분위기를 확 역전시키거나 좀 예.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서 4강 싸움을 해주면 참 좋은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도 더 뜨겁게 뭔가 그렇죠. 이렇게 좀 분발할 수 있는데 이제 그 3등까지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데 4등에 누가 들어올 건가는 턱걸이 간신히 하고 올라오는 후보가 누가 될 건가 이게 관심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예. 반전이 별로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반전이라고 한다면 의외의 카드가 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 볼 때는 하태경 후보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태경 후보가 그동안에 토론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 박용진 후보처럼 토론을 좀 활기차게 만들어준 측면도 그렇죠. 있고 예. 굉장히 직설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후보들을 좀 곤란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왔기 때문에 하태경 후보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태경 후보는 확실한 지지층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럼 오히려 확실한 지지층이라고 따지면 황교안 후보가 더 지지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부정선거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저는 의도적으로 제기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지율 3에서 5% 싸움을 하면서 4등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3에서 5% 정도는 부정선거에 의혹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황교안 후보나 그다음에 최재형 후보 이런 다른 후보들이 아마 그 부분을 놓고 싸우지 않을까. 예. 그래서 확실한 지지층을 가지는 후보가 이길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진짜 누군가를 활력 있게 다음번 TV 토론이나 아니면은 국민의힘 내부 경선을 활력 있게 만들어줄 후보를 선택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관전 포인트로 보면 어떨까 예.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3위의 유승민, 4위가 누가 될 것이냐. 오늘 밤 누가 한번 제대로 자기 실력을 보이냐도 거기에 달려 있겠죠. 예, 김성환 평론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흘 연속 2,000명을 웃돌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이틀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사흘 연휴로 일시적으로 감소했을 뿐 확산세가 꺾인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추석 직후 3,000명대를 찍고 한동안 2,000명대를 웃돌다가 열흘 만에 내려온 수치입니다. 9월 26일 일요일부터 10월 2일 토요일까지 지난 1주간의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2,490명입니다. 하지만 개천절 사흘 연휴 검사 건수가 줄면서 일시적으로 감소했을 뿐
유의미한 지표는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이는 일일 평균 확진자 수에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최근 1주 국내 일평균 확진자 수는 2,489명, 그 전주인 2,028명보다 46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1,542명에서 1,865명으로 20%가량 늘었으며 비수도권 환자도 485명에서 624명으로 28%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유행 확산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인 감염 재생산 지수는 4주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지역사회 N차 감염에 의한 무증상 감염 환자 비율이 줄어들 기미가 없다는 점입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은 계속해서 늘어 35%를 웃돌고 서울은 50%까지 육박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신규 확산세가 유의미하게 꺾이는 건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결국 이 역학조사가 쫓아가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확산세를 우리 지금 방역 통제만으로는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상황이 앞으로 당분간은 좀 이 확진자 수가 떨어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방역 당국은 다가오는 한글날 연휴에 가을 단풍철까지 맞물려 전국적으로 이동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방역의 고삐를 바짝 잰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백신 패스를 항구적인 제도가 아니라 한시적인 제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뒤 격리 면제서를 보유하고 입국한 사람들도 사적 모임 기준에서 제외되는 등 접종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백신 패스는 접종 완료자 등 한정된 사람만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보건 증명서입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도입하는 백신 패스는 항구적인 제도가 아니며 한시적 제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외국에서도 사례를 분석해보면 접종률이 충분히 높아지고 유행이 적절히 잘 통제되면 백신 패스의 도입 범위를 줄여나간다든지 아니면 그 제도 자체를 해제하는 경우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접종일 기준으로 보통 6개월까지 효력을 인정하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구체적 범위와 대상, 방법 등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백신 패스는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접종 기회가 아예 없었던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는 백신 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한편 백신을 접종한 뒤 격리 면제서를 보유하고 입국한 사람들은 사적 모임 기준 제외 등 접종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간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하였더라도 예방접종 이력을 증명할 수 없어 접종 완료자에 대하여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정 등 방역 수칙의 예외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국내나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주한 미군과 주한 외교단, 이들의 동반 가족은 물론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입국한 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접종 이력을 인정할 예정입니다. 해외 예방접종 인정 백신은 세계보건기구가 승인한 화이자와 모더나 등은 물론 중국이 개발한 시노팜과 시노백도 포함됐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이른바 백신 패스 검토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확산세를 꺾는 데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지만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 주부 정모 씨는 아직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도 맞지 않았습니다. 해열제 같은 특정 약을 먹으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약물 알레르기를 앓고 있어서입니다. 그 약을 먹으면 열도 좀 나는 편이고 일단 두드러기가 되게 심하게 올라와서 백신을 맞았을 때 혹시 그런 증상이 있을까 봐. 그런데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이른바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찌해야 할지 고민이 커졌습니다. 건강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맞지 못하는 건데 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억울합니다. 점점 이건 강요가 되고 점점 백신 맞은 자와 안 맞은 자를 구분하고 서로를 이제 좀 약간 대립하게 만드는? 백신 접종은 선택의 문제이므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백신 패스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시작 닷새 만에 5만 건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반면 백신 패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수입니다. 최근 확진자의 92%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1차 접종만 마친 경우인 만큼 현재로는 백신 접종이 최선의 방역 수단이라는 겁니다. YTN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백신 패스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4.4%로 반대 의견보다 2배 넘게 많았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점점 도입하고 있어서 저희 나라도 어느 정도 이제 백신을 많이 맞고 있기 때문에 도입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그게 도입이 되면 좀 더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신을 좀 맞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들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전문가들은 백신 패스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서도 미접종자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접종자들이 제한을 받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 불편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지금처럼 사용을 하게 하는 거고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만 제한을 하는 것이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패스가 불이익과 차별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며 미접종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대법관, 검찰총장 출신의 법조인들이 화천대유 사건에 얽혀 있음이 드러나자 대한변협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공성, 윤리의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걸까요? 몇 가지만 오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변호사법에는 전관 특혜를 받을 위험이 있는 공직 퇴임 변호사는 수임 사건 내역을 반드시 제출, 보고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자문은 여기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화천대유에 관련된 사람들은, 변호사들은 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사각지대입니다. 공직 높은 자리에 있다가 퇴임했는데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서 활동하는 법조인들. 이번에 권순일 대법관 같은 경우죠. 그다음에 변호사 등록만 해놓고서 뭐 이상한 로비 활동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고위 공직자인데 변호사는 아니지만 로펌에 들어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무사나 회계사 등 유사 직역 자격자라고 하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얽혀서 만드는 카르텔이 이번 화천대유 사건에서 보듯이 큰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게 드러났죠. 화천대유 사건 같은 게 터지지 않았으면 아마 조사받을 일도, 규제받을 일도 없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을 보시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나? 고문, 자문 이런 거는 사실상 고용된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신고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전관 변호사가 송무, 재판 붙을 때만 자기가 맡은 사건이라고 보고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문한 것들도 전부 다 내역을 보고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대법관을 하셨거나 검찰총장 같은 거 하신 다음에는 꼭 이게 변호사 개업을 안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은 좀 뭔가 자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 아니면 법으로 만들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법으로 다듬어져야 되는데 국회가 그걸 소홀히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검사나 판사 출신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자, 고위 공직을 거친 법조인들이 더 이상 기업이나 이익단체에 아는 형님들이 되어서 법조계의 신뢰를 깎아내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은 시간 관계상 전해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충청 남부 내륙, 남부지방에 안개가 짙은 곳이 많겠습니다. 안전운전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